안녕하십니까. 모의고사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해설지에 충분한 해설을 해놨습니다만 또 한번 보시면, 자, 41번 국회법상 용어에 대한 올바른 서술은, 자, 국회법상 용어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치시, 자치도, 시, 군, 구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도시군이 얘기하는 게 특광시군 아닙니까? 특광시군. 그러면 여기서 이제 특광시군 단위를 수립하는 기본계획이라, 여기 자치, 자치도, 시, 군, 구가 들어가서 틀렸죠. 구 대신에 특별시, 광역시를 넣어야 됩니다. 특별시, 광역시를. 그래서 우리 그 지방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 단위는 너무 넓어서 안 되고, 그래서 시군 단위로, 그 다음에 구는 너무 좁아서 안 되고, 특별시, 광역시, 그래서 특광시군이잖아. 특광시군. 종합계획이라는 종합적인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가 들어가서 틀렸고요.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개발하는, 전부가 아니죠. 특광시군의 일부, 이게 맞고요. 3번에 광역시계획은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지정된 곳을 얘기하죠. 광역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그건 좋은데 종합계획이 틀렸어요. 종합적인 방향은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전체에 대한 방향을 정하는 것이지, 광역은 광역권을 지정하는 둘 이상의 특권시의 기능 연계, 환경 보전 등, 광역시설의 정비 등 이 특수한 경우에 거기에 대한 방향만 정할 뿐이지 종합적인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종합계획이다 아니다가 기본계획과의 차이예요. 4번에 둘 이상의 특광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어야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 우리 광역시설은 기반적으로 광역, 둘 이상의 특권에 관련되는 시설인데, 꼭 걸쳐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고, 걸쳐 있는 건 물론 광역시설이죠. 그런데 걸쳐 있지 않고 어느 한 곳에 있지만 공동으로 이용하는 관계에 있어도, 공항, 항만처럼 그것도 광역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걸쳐 있는 경우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관계. 그래서 이건 틀린 겁니다. 5번의 개발도 관리구역이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로 임대를 완화하여 적용해서 지정하는, 개발 밀도가 너무 심해서 관리 들어가는, 어느 정도로 심하냐, 기반시설 설치를 보니까 설치가 이미 곤란할 정도로, 더 이상 설치가 곤란할 정도로 개발이 심해서 맞어요. 그런데 건폐로 임대를 완화가 아니고 강화죠. 개발도가 이렇게 심한데 건폐로 임대를 완화해주면 어떡합니까? 더 강화해서 이제부터라도 인구를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화. 그래서 틀렸고요. 42번에 국회법상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옳은 것은, 광역도시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시행한다. 몇 년마다 수립하라 단위기간 아예 없습니다. 없어요. 자, 우리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을 굳이 따지면은 정비법상 정비 기본계획이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 채검토 들어가는 것이고, 주택법상 리모델링 기본계획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재검토하는 겁니다. 광역지역은 몇 년마다 수립하라는 거 없어요. 단지 우리 광역이나 기본계획, 관리계획 다 없어요. 단지 이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수립하고 나서 5년 재검토가 있죠. 광역은 그것도 없고. 이번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을 때는 도지사가 수립한다. 자, 우리 광역지계획에서는 이 광역계획권의 지정과 광역지역의 수립을 구별하셔야 되잖아요. 광역계획권은 바로 지정되는 둘 이상의 특광시군의 윗사람이 지정을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수립하는 것은 관련된 사람이 같이 하는 게 기본적인 틀이잖아. 그래서 간단하게 쓰면은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권을 지정하는 것은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지정되는 곳은 항상 경우의 수 둘밖에 없어요. 둘 이상의 특광시군 중에서 같은 도라면 도 밑에 있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죠. 아니면 둘 이상의 시군을 벗어나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고, 바로 윗사람이 지정했던 같은 도에서는, 즉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가 지정을 해주고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다면은 바로 윗사람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게 권의 지정입니다. 그냥 같은 데도 도지사밖에 없지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아예 없어요. 둘 이상의 구를 대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권의 지정이고, 여기서 계획을 수립한다면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계획 수립은 그 관할구에 걸쳐 있는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관련돼 있는 사람 공동으로, 이건 윗사람이 지정한다 했고요. 그러면은 만약 같은 도에 걸쳐서 광역권에 지정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도 밑에 있는 걸쳐 있는
시장운수 공동수립이 되죠. 관계 시장운수 공동수립이 원칙이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관계 시도지사 공동수립이 원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계획수립이에요. 계획수립인데 이때도 시장운수가 수립해야 되는데 시장운수가 빨리 수립해야 되는데 3권을 도지사가 지정한 때부터 3년이 될 때까지 3년 내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을 안 한다. 윗사람에게 도지사가 승인 신청을 안 한다. 그러면 시장운수가 안 하니까 도지사가 단독 수립한다. 이게 원칙의 완성이죠. 시장운수 수립한다. 이런 일이 있으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한다.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게 원칙이지만 역시 시도지사가 3년 내 국장에게 승인 신청을 안 한다라든지 아니면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이 두 가지 사유 중에 하나가 있으면 국장이 단독 수립을 낮을 수밖에 없고 이때도 해야 된다지만 예외 시장운수와 도지사가 요청하든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고 예외할 수 있는 예외 수립할 수 있다. 아니면 시장운수와 협의를 거쳐 도지사님이 혼자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도 있는 경우 있잖아. 도지사 단독 수립할 수 있는. 여기 이런 일이 있으면 시장운수가 안 하면 수립해야 된다고 시장운수가 요청해서 도지사에게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시도지사와 국장 간에 필요한 경우 두 사람이 사이좋게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경우까지 이것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계획 권해 지정과 계획 수립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우리 계획 수립할 때는 수립하고 나서 이제 그 승인받는 절차가 있는데 바로 윗사람에게 승인받는 거죠. 그런데 시장운수 등이 하면 원래 도지사에 승인 신청하고 도지사, 시도지사 이런 사람은 윗사람이 국장에게 승인 신청하는 건데 도지사 등이 나섰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 도지사가 공동수립을 요청받아 나섰을 때는 시장운수 뜻에 따라서 나섰기 때문에 이때는 도지사가 수립하지만 국장의 승인까지는 필요 없는 예로서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건 시장운수 뜻에 따라이기 때문에 도지사 선에서 끝나면 된다. 도지사가 수립했지만 국장 승인 필요 없다. 이렇게 했던 게 계획에서의 수립 절차에서 핵심인데 지금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에 속해 있다. 그러면 도지사가 수립한다. 수립이니까 광역계획 수립을 얘기하죠. 도지사가 지정하지 수립하는 것은 시장운수 공동수립이 돼야 됩니다. 3번의 광역계획 수립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광역계획뿐만 아니고 기본계획,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마찬가지예요. 뒤에 나오는 행정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수립하는 시행자가 하는 거 말고 행정청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라면 각종 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해요. 국장이. 이건 법령 형식이 아니죠. 국장이 정하면 지침 형식이니까 윗사람이 국장이 기준을 딱 정해놓으면 그 아래 행정청이 그 국장 기준에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각종 계획의 수립 기준 국장 이러면 돼요. 대통령령처럼 입법 형식으로 국민까지 구속할 필요 없잖아요. 4번에 시장운수가 협의하여 요청한 경우에 도지사는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는데 이거 시장운수가 협의를 해서 요청한 경우는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국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다. 이게 맞죠? 5번에 광역특위를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 도지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아 국장에게 조정을 신청하려면 공동으로만 신청해야 된다. 여기든 공동 수립하는 것은 협의가 돼야지 공동 수립하지 않습니까? 공동 수립이 안 되면은 바로 윗사람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윗사람에게 조정 신청이야. 근데 조정 신청할 때는 같이 신청해도 되고 단독이든 공동이든 다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시도지사 간의 수립이 협의가 안 되면은 바로 윗사람이 국장에 조정 신청할 수 있는데 조정 신청할 때는 여기서는 공동으로만 신청해라 해서 틀린 겁니다. 공동으로도 할 수 있고 단독으로도 할 수 있고 그 대신 단독으로 신청하게 되면 이제 일정 기간까지 한번 협의를 해보라고 그때 안 될 때 이제 조정 들어가는 그런 절차도 들어가 있는데 단독 공동 다 됩니다. 43번 주민의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 우리 관리계획에서는 주민 제한 제도가 중요하잖아. 제일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관리계획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한할 사항이 관리계획 내용 중에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이제 잘 구별하고 제한 내용인지 아닌지를 이제 구별하는 거. 그거를 잘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주민 제한 사항은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이방권자에게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주민 제한 사항은 주민이 제한은 큰일 나요.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기지 산행,
기지가 되는 산으로 산행을 간다. 기지산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기반시설에 설치대한 거,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과 지구 단위 계획 세우는 거, 요거 사는 개발진흥 중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얘기하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리고 나중에 이건 이제 요새 최근에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요 행은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지구에서 행위제한만을 지구 단위로 대체하라는 것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이게 나중에 추가된 것이지만 행위제한 대체해서 그냥 행을 따온 겁니다. 행위제한을 지구를 폐지하고 행위제한을 지구 단위로 대체하는 것이라 이 지구 단위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갖고 이거 중에 하나 추가된 거예요. 근데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뭐 지구 단위에 대한 것은 시장허수가 위반한 건 시장허수가 결정하는 유일한 작은 거죠. 여기도 이제 그 행위제한을 지구 단위로 대체하려고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거, 그거 시장허수가 결정하는 것에 같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지구 단위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이나 건축이 공동심의상에도 들어가죠. 그 공동심의상에도 역시 여기는 같이 들어가.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지구를 폐지하고 행위제한 대체하는 것이라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이 세 가지는 제한할 때 동의요건까지 일정 면적 기준으로 동의를 받아야만 제한이 가능합니다. 543이 제일 처음에는 이건 동의 필요 없고 이 기반설에 대한 거는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554 나머지 두 가지는 3이 3분의 2 554 3이 5분의 4 3분의 2 554 3이 이렇게 동의.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이제 요건까지 이렇게 다 보셔야 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만큼은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어느 지역에 있을 때 지정이 가능하냐 요거까지 보셔야 됩니다. 우리 산업유통개발지구는 우리 자생을 위한 계모임 자생계 중에 하나인데 우리 지역 중에서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 중에 하나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산업유통개발지구로 제한이 돼서 받아들이지만 이쪽으로 개발이 되니까 드디어 이제 자생할 수 있다. 자생계잖아요. 이렇게 이제 점수를 땄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 계획관리 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 반 이상은 되는 걸 전제로 해서 나머지는 이제 자생 중에 하나야 되지 다른 곳에 위치하면 제한 자체를 못 한다는 거. 그래서 이거 하여튼 주민 제한 많이 나온 거예요. 옳은 것은. 자,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제한 시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이를 보호하는 계획 설명서를 첨부할 필요 없다. 제한할 때는 이런 도서를 첨부해야 쉽게 볼 수 있어서 첨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반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기지예산 중에 하나죠. 기반시설 설치 제한할 때는 면적, 국구부지를 제외한 면적이에요. 그 사유지 동의, 국구부지를 제외한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가 아니죠. 이게 5분의 4, 5432의 5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 단위계 구역 지정, 이것도 제한할 수는 있죠. 근데 면적 5분의 4가 아니고 이거 3분의 2가 되겠죠. 3분의 2. 그래서 2번, 3번이 다 틀렸습니다. 4번에 계획관리지역이 12,000제곱미터이고 생산관리지역이 4,000이고 보전관리가 4,000인 곳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제한할 때는 자생계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 자생계 중에 벌써 틀렸죠. 보전관리가 들어갔잖아요. 면적을 떠나서. 자생계 중에 하나이면서 계획관리지역이다 그러면은 이 계획관리지역이 전체의 반 이상은 돼야 되기 때문에 면적 기준만 따지면 전체 합 2만 중에서 그죠? 계획관리가 50% 이상 속하니까 좋은데 면적을 떠나서 보전관리가 들어가서 틀린 겁니다. 보전관리가 들어가서 틀렸어요. 자생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리고 5번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때는 그 면적은 너무 넓어도 안 돼요. 10,000 이상, 30,000 미만 요 사이 요건도 있는데 다른 게 왜 틀린지 잘 보세요. 그 다음에 44번에 그리고 주민 제한에서는 우리 전통적으로 지금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셔야 되지만 그죠? 우리 주민이 제한했을 때 제한한 사람에게 반영 여부를 언제까지 통보해? 이게 특이하게 45일 내 통보잖아. 1회나 30일 연장할 수 있지만 45일 내 통보.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렇게 제한했을 때 받아들일 때 제한된 내용을 받아들일 때는 그 제한된 내용에 대해서 관리계획 입안 결정을 해야 되잖아. 그 입안 결정에 들어가는 비용, 계획 사업비용 말고 계획 세우는 입안 결정에 들어가는 비용에 전부 여부를 제한자 협의하여 부담
시킬 수 있다. 시켜야 된다는 틀린다. 시킬 수 있다. 임의적이다. 그런 것도 이제 잘 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44번. 공유 수면인 바다를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립하였다. 이 경우 매립지가 도시지역과 농림지역에 이웃하고 있다면 매립지 용도지역 지정 관련해요. 옳은 설명은. 자, 우리 여기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지정 특례는 원래 용도지역은 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만 특례 중에 하나로서 매립지, 공유수면 매립지,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어갖고 바다를 만약에 매립했다면은 이 매립지는 매립 허가를 받은 그 목적이 있거든요. 매립할 때는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매립 허가를 받는데 그 매립한 목적, 이 목적이랑 이것과 이웃하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비교해서 이 매립 목적이랑 이웃하는 용도지역의 내용이 같으면 어차피 이 땅은 똑같은 것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이 이 땅은 이웃하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사실을 새로 매립지 모르니까 사실을 고시하라. 이게 특례거든요. 만약에 매립 목적이랑 이것이 둘의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이 다르거나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으면 전체가 같을 수가 없죠. 이때는 특례가 인정 안 되니까 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이 땅은 매립 목적대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례 여부.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공유수면인 바다인데 목적이 매립 목적이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이에요.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주거단지 조성을 해서 매립했는데 매립지가 도시지역과 농림지역에 걸쳐 있어요. 아, 그럼 볼 것도 없네 뭐.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으니까 전체가 같을 수 없는 경우죠. 그러면 그대로 주관식으로 하면 이 땅은 이제 특례가 인정 안 되니까 관리계획 세워서 이 목적대로 도관 농자 중에 기본적인 사계 중에 하나로 지정하는 것이니까 관리계획 세워서 주거지역이니까 이제 주거지역에 속하는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5번에 특례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둘의 내용이 달라서 특례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세워서 주거단지의 목적이니까 도시지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5번이. 45번에 다음 중 건축물을 건축할 때 4층 이하로 제한받는 지역이 아닌 것. 우리 용도지역의 그 행위제한 중에서 지역 행위제한 중에서 4층 이하로 제한받는 것은 개념상 주거지역 중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 여러분 일반 주거지역 중에 1, 2종 나눠지는데 우리 1종이 저층 주택 중심이고 2종이 중층, 3종이 중고층 주택 중심이죠. 그래서 저층이 뭐냐는 게 이제 4층이야 제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건 개념상 일종 일반은 개념상 4층이야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저층. 그렇게 보시고 나머지는 녹지를 관리한다 보시면 돼. 녹지적 전체 관리지역 전체. 나머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같은 데도 할 것 같지만 안 해요. 그런 4층 하자는 안 하더라도 4층 넘어서 지을 사람도 없어. 거기 들어가는 건축물이 아주 작은 것만 한정돼 있어서 그래서 그냥 녹지를 관리함으로써 낮은 층수로 제한함으로써 낮은 층수로 4층까지만 짓게 함으로써 녹지를 관리한다. 그런 뜻을 좀 할 수밖에 없어. 그거 전체예요. 일종 일반은 개념상 녹지를 관리한다. 참고로 지구 중에서는 용도지구 중에서는 대통령이 여기서 직접 나와 있는 자연취락지구만 4층이야 제한받습니다. 다른 지구는 없고요. 그러면은 보존관리, 관리지역에 들어가죠. 2번에 일종 일반은 개념상 저층이니까 원래 이거. 3번에 녹지잖아. 5번 계획관리, 관리지역이잖아. 녹지를 관리한다. 녹지가 전체 관리지역. 2번. 4번이 답이 되는 게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할 것 같은데 할 필요가 없어 안 하는 겁니다. 46번 보시고 용도 지역에서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지역에서 행위 제한. 자, 도관농자 사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건축물 왜 못하겠습니까? 아예 건축물 못 짓는다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한 건축물 지을 때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지역별로 행위 제한이 쭉 나와 있는데 도관농자 중에 하나로 지정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건축할 수는 있는데 일단 개발을 막아놓고 보자는 원리잖아요. 그래서 사계지역 중에 가장 행위 제한이 엄격한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건축 제한 건필 윤주를 끌어다 써서 그 기준에 맞춰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끌어다 쓴다 해야지 아예 건축물 건축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원리. 그리고 이번에 관리지역까지는 지정이 됐는데 세부 용도지역. 우리 관리지역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나눠지잖아요.
세분이 안 돼 있다. 그럼 역시 건폐율 규정이든 용적률 규정이든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일 관리주의는 제일 행위제한 엄격한 곳이 자연환경 보전주의는 보전관리니까 보전관리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게 맞는 겁니다. 만약에 이건 안 나왔지만 도시지역까지는 지정이 됐는데 세분이 안 돼 있다면 도시지역 중에 제일 엄격한 곳이 보전녹지 아닙니까? 도시지역 중에서는 세분이 안 돼 있으면 보전녹지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많이 나왔던 얘기고. 그 다음에 3번은 도로법 40조 접도구역에서 행위제한제거든요. 우리 도로법에서 우리 도로에 접하는 일정한 땅이 접도구역제예요. 이거는 도시지역에 적용 안 되는 규정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도시에 적용이 돼요. 우리 도시지역에서는 아무리 접도구역에서 그 도로에 접하는 곳에 그 건물 못 짓게 통제하고 싶어도 도로 주변에 있는 땅이 너무 비싼 땅이라 공익으로 해서 그 사익의 침해가 넘어가서 못한다.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도로 주변에 있는 땅이 비싸기 때문에 접도구역은 아예 적용이 안 되고 비도시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4번에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도중계획에 있어서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된다. 우리 농취 자격증 명제도 이게 농민이 농지 취득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농지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개발할 땅이라 농민이 취득할 필요 없어요. 개발할 사람이 취득하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지자격증명도 도시지역에 적용이 안 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적용 안 된다는 얘기는 발급받을 필요 없이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외가 하나가 존재해. 도시지역이지만 비록 녹지지역이라면 보존할 땅이라 좋은 농사짓기에 좋은 농지고 이것도 도중계획사에서 필요하면 그쪽으로 개발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읽었던 것처럼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도중계획 시설에서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순수 농사짓기에 좋은 농지니까 농민이 취득해야 되잖아. 농지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되는. 다시 예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급받아야 돼 이거는. 그럼 5번에 주상공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아예 예외도 없이 주상공은 녹지가 아니니까 그죠? 아예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에 들어가죠. 그래서 4번, 5번이 다 맞는 겁니다. 1번만 틀렸고요. 47번 국회법상 용도지구엔 다음에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연안관리법에 한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어느 지구를 도시군관리계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냐 해야 된다냐. 일단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방제지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용도지구 중에서 재해를 예방하는 게 방제지구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방제지구도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으면은 뭐 자연방제든 시가지 방제든 이렇게 나눠서 지정할 수 있는 게 보통이야. 필요하면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지구가 다 지정할 수 있는 임의적이 보통인데 반드시 관리계획서에서 지정해야 되는 게 특별해요. 왜 방제지구를 꼭 지정해야 되느냐? 뒤는 해야 된다가 돼.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건데 이것이 평상시 재해가 너무 잘 일어나니까 위험하니까 꼭 방제지구로 의무적으로 지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중에 하나가 연안침식관리구역이 되겠습니다. 연안침식관리구역은 평상시 그 해변의 연안이 얼마나 자주 침식이 되면 그걸 관리할 구역으로 지정되겠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곳이면 꼭 방제지구를 지정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해설에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그 재해가 같은 재해가 최근 10년 동안에 2번 이상 발생했다. 10년에 같은 재해가 2번 이상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생겼다면 엄청 자주 발생한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꼭 지정해야 된다가 특징에 다른 걸 할 수 있다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그 다음에 48번 얘기는요. 자, 국회법상 시가와 조정구역에 대한 설명이 좀 틀린 거. 용도구역 중에 시가와 조정구역 무질서한 시가와 속도를 조정하겠다라는 옳은 거. 틀린 게 아니고 옳은 것이죠. 1번의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정비 사업은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국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하여 허용된다. 우리 개도시 수입 5가지 구역 중에서 시가와 조정구역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내용이 행위제한도 국회법에 직접 나와서 있기 때문에 내용이 많아서입니다. 근데 우리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가와 진행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 속도를 안정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시가와 유보기간동안의 개발이 금지되어 있는 게 원칙인데 개발이 금지되어 있지만 원칙은 개발 금지, 시가와 유보기간동안의 개발 금지예요. 원칙은 개발 금지인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 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국회법에 나와 있는 건데 그죠?
여기저로 허용되는 것은 도시군계획사업인지 도시군계획사업인지 아닌지 기타 개발행위인지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서 공공성 있는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불가피성을 중앙행정기관 요청에 따라 국장이 불가피성을 인정해야만 할 수 있으니까 국장이 인정 안 해주면 못하는 겁니다. 공공적인 성격이 있는 이런 사업도.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거죠. 시가조정구역에서. 그리고 기타 개발행위라고 해도 특광시장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원칙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개발행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주로 예외 인정하는 공익을 위한 거, 농업인의 어떤 여러분들 말고 농업인의 생업을 위한 거, 경미한 건 경미한 거, 주로 예외 인정하는 이 세 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것만 허가를 받아야 수 있지 아무리 경미한 것도 신고는 없을 정도로 이렇게 까다로운 곳이 시가조정구역이에요. 근데 우리 생업에 관련 느낌 잡으시면 되는데 생업에 관련된 것 중에서 특히 어떤 것 농업인 주택 포함해서 주택의 신축은 최소 안 된다. 주택의 신축은 최소 안 된다. 뭐 증축은 100 이하에서 가능하고 뭐 개축 재축도 가능합니다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틀 잡았던 게 시가조정구역에서 그 행위 제한인데 정비 사업이라면 도시계획 사업이 하나잖아. 도시계획 사업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국장 인사하나서 하나였는데 이게 맞는 것이 다른 게 이제 왜 틀린지를 보세요. 이번에 시가와 조정구역의 시가와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내에서 정해진다. 5년 이상 10년 10년을 그냥 20년을 벌써 읽었나요? 5년 이상 10년이 아니고 20년 내에서 조정구역 지정하나서를 관리로 직접 정하는 게 시가와 유보기간이 됩니다. 틀렸고 3번의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에 대한 도시군계획 결정은 시가와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우리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가화를 못하게 하는 그 유보기간 동안에만 살아있어요. 그래서 유보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날 효력상 유보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로부터 효력상실이에요. 그래서 국계법에 나오는 그 이거 포함한 모든 실효 규정은 그 다음 날 실효는 다 공통점입니다. 자동 실효되면은 그 사실을 고시하는 것도 공통점이고, 그런데 다음 날이 빠져서 틀린 겁니다. 이것은 4번에 660 이하의 농업인 주택은 특광시장에서 허가를 받아 신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럴듯하게 660 이하 뭐 농업인 주택은 예를 들어 이것은 농지법에서는 뭐 전용 신고 대상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시가와 조정구에서는 어떠한 농업인 주택을 써도 신축은 안 돼요. 어떤 얘기를 해서 이건 신축은 안 됩니다. 주택의 신축은 안 돼요. 엄격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 부분에서 틀렸고 5번은 이 구역의 지정 당시 공사에 착수한 자로서 구역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1월 내에 공사 내용을 신고한 자는 공사를 계속 기득권자 보호에 대한 얘기잖아. 오늘 기득권자 보호라면 새로운 관리 결정에 관계없이 보통은 공사에 착수한 자라면 관리 결정에 상관없이 신고도 필요 없어. 그냥 하는 게 보통입니다. 기득권자 보호. 착수한 자를 전제로 해서. 그런데 그 중에 유명한 얘기가 개시. 관리계획 내용 중에 시수. 관리계획 내용 중에 시가와 조정구역, 구역 중에서 수산자원 보호 이 두 가지 구역 지정했을 때는 그냥은 안 되고 3월 내 신고잖아. 3월 내 신고. 그래서 1월 내 신고가 틀린 겁니다. 3월 내 신고해야 돼. 1월 내 신고는 그럼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냐? 특별법인 도시개발법, 정비법에서 각각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에 지정됐을 때 기득권자 보호에서는 거기는 30일 내 신고예요. 30일 내. 1월과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죠? 30일 내 신고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득권자는 기득권자 보호규정 공법에서 국회법에서 이제 원칙은 그냥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수 두 가지는 3월 내 신고고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은 30일 내 신고. 30일 내 신고라는 게 3월 내 신고하라는 것보다는 더 엄격한 것이죠. 그게. 그거 30일 지나면 못하니까요. 이건 3월이 되는 거야. 3월이. 자, 이것도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49번은 국계법상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해제 신청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자, 우리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 상태에서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그 주민에 대한 보호 조치 중에서 해제 신청제를 얘기합니다. 해제 신청제.
일단 그 해제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고 요건을 보셔야 되고요. 해제를 신청한다 그러면은 우리 해제는 관리계획을 통해서 그걸 지정한 사람이 해제도 같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도중계획 시설 결정을 해제한다면 관리계획 위반 결정을 통해서 해제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잠깐 한번. 자, 우리 관리계획 위반 절차가 있고요. 위반을 결정하는 결정 절차가 있거든요. 결정 절차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해제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소유자가 그 도중기술 소유자가 먼저 위반권자에게 신청하는 거예요. 위반권자에게 해제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 위반권자의 신청에 대해서 이걸 받아들일지 아닐지를 통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신청은 받은 때로부터 3월 내에 위반 여부를 통보하게 돼 있어요. 위반 여부를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위반하기로 통보를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위반하면 이제 결정권자에게 보낼 것이고, 위반을 안 하기로 했으면 위반을 안 하기로 통보를 해줄 거예요. 그럼 소유자가 딱 받아보니까 위반이 안 하기로 통보가 왔다라든지 위반하기로 통보가 왔는데 결국 나중에 결정이 안 되더라 그러면은 다시 여기 1차적으로 해서 안 되니까 결정권자에게 그 다음에 해제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결정권자는 이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2월 내에 여부를 통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기로 했으면 본인이 해제를 위한 결정을 하면 되고, 해제 안 하기로 이렇게 통보를 했다라면은 소유자는 이제 여기서 또 해결이 안 됐으니까 이 결정권자가 아닌 걸 전제로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거를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국장은 결정권자에게 이게 그 요청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되면 이제 요거를 해제를 권고할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또 따를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그 숫자인데요. 여기서 결정권자는 여기서부터 요청받으면 빨리 결정해도 본인이 직접 해제하기로 통보했으면 본인이 결정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권고를 받으면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결정 여부는 0에 나와 있는 숫자지만 6월 내 이제 결정하는 것을 너무 끌면 안 돼. 6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위반권자에게 안 되면 결정권자, 안 되면 뭐 국장이 하지만 그 숫자는 뭐 3월, 2월, 6월 아까 결정은 셋 다 6월 내 한 달 있죠? 뭐 3이 6, 뭐 이렇게 3이는 6 이렇게 해서 보셔도 되는 건데, 자 먼저 신청 사유부터 보시면 49번에 자 도중계획 시설 결정 고실로부터 10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효시까지 집행기획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역시 10년과 관련된 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 시설 부지에서 10년에 관련된 거 제일 유명한 것이 10년 내 사업 시행 안 되면 매수 청구 가능하다. 그리고 행정청이 지방의회 보고해서 우리 지방의회 해제 권고하는 해제 권고제에서도 10년 내 사업 시행 안 되는 게 하나 있고요. 해제 신청제도 10년과 관련돼 있어요. 이 요건 10년 내 도중계획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안 되고 있는 경우로서 실효시까지도 아직 집행계획이 없다. 그러면은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있으면 집행하겠죠. 없으면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 중요한 요건인데 맞고요. 이번에 토지 소유자는 먼저 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해제 위반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위반권자는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위반 여부를 결정하여 소유자에게 알려라. 3월 내 통보. 3번에 위반권자가 해제 위반을 하지 아니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 통지했다. 이런 경우는 아니면 뭐 해제 위반을 하기로 해서 해제 위반을 했지만 결정해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돼, 문제가 해결 안 된다면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소유자는 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위반권자가 안 되니까 순서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럼 결정권자는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 내 결정 여부를 정하여 알려야 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게 2월이 되겠습니다. 2개월 내에. 2개월이에요. 이건 그래도 숫자는 사실 법에 나와 있는 숫자라 그래도 이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아까 결정하는 여기든 여기로 권고를 받더니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결정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다시 6월 내 한 달 있죠. 그죠? 아까 그대로 또 6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2는 6 이렇게 좀 그래서 이거 틀렸고, 5번에 결정권자가 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 통지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국장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국장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그럼 국장은 이제 타당하고 판단되면 해제를 권고할 수 있겠죠. 50번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개발진흥지구에 비도시에 있는 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진흥지구가 일정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 다음 중 그 위치 요건이 틀리게. 자, 어느 곳을 개발하려고 지구 단위 계획을 비도시 지정할 때는 특히 비도시 지정할 때는 계획관리지역에 필요한 경우 지구 중에서는 개발진흥지구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구, 폐지하고 행지한 대체하는 거 세 개밖에 없잖아. 그 중에서도 개발진흥지구에 지정할 때는 비도시를 전제로 개발진흥 지정할 때는 계획관리지역에 요구되는 그 면적 요건 3만, 30만, 뭐 10만 하는 그 면적 요건은 이제 공통적인데 그 외에도 개발진흥지구가 어느 비도시 지역에 위치하느냐 위치 요건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위치 요건. 그 위치 요건을 지금 묻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지구 중에서 주특계 제일 좁게 인정하는 거, 제일 넓게 인정하는 거, 중간 제일 좁게 인정하는 거 주특계야. 주특기의 4.0 주특계. 그래서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랑 관련된 주거개발, 복합 둘 이상 복합 중에서 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만 같은 주거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정 있잖아, 특정 개발. 이게 주특이죠.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게 제일 좁은 주특계야, 주특계. 그리고 제일 넓게 인정하는 게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입니다. 관광휴양은 관광휴양지로 개발한다. 모든 비도시는 다 돼. 제일 넓잖아. 그럼 나머지 주특 관광이 아닌 나머지 그러면 산업 유통이 되거나 복합 중에서 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는 중간쯤에 있죠. 그럼 계획관리랑 중간이니까 농림지역과 농림에 준하는 생산관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일 엄격한 자연환경 보전 거기에 준하는 보전관리는 위치하면 안 돼요. 딱 중간이 딱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번의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라고 되어 있으니까 같은 주로 보셔야 돼. 생산관리니까 안 되죠. 주특계는 계획관리지역에만 가능하잖아. 주특은. 그래서 이게 틀렸고 연결이 틀린 것이고 산업유통이면은 아까 주특 관광이 아닌 나머지에 속하죠. 그러니까 계획관리든 생산관리든 농림이든 다 되잖아. 생산관리니까 되잖아요. 주거개발지역 쭉 계획관리지역이니까 되고요. 관광휴양 자연환경 보전 모든 비도시가 다 되니까 자연환경 보전이 되고 특정 특계 1번만 틀린 겁니다. 51번. 자, 국회법상 규정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개발행위 허가제. 난개발 방지론 개발행위 허가자.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자 할 때 그 개발행위가 도시계획 사업, 공익에 관련된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는지에 대해서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을 들어야 된다. 요게 맞습니다. 자, 우리 개발행위 허가는 개별적인 허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 듣는 건 없어요. 작은 허가에 대해서 무슨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까? 다른 주민들 관심도 없는데 주민의 의견은 없고 조건을 붙인다 그러면 조건 붙일 때 신청자, 허가 신청자 의견은 들어봐야 되고 또 이것처럼 도심계획 사업이 있으면은 도심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도심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 듣는 건 있어요. 주민 의견 조치는 없고 맞습니다. 2번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기반서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보통 우리 개발행위가 하시자한테 뭐 조건 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기반서 설치 등 여러 가지 그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만큼은 기반설에 대한 계획서는 제출 안 합니다. 왜?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 설치가 곤란한 곳이라 설치가 안 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왜 필요해요? 3번,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한 차례만 3년 내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제한사유도 잘 나오는 거잖아. 제한사유. 여기서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 여러분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사유에서는 일단 그 녹지 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녹지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뭐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거나 보존 보존할 필요가 강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곳은 요거는 요 사유만큼 녹지에서만 해야 된다. 녹지와 계획관리. 그리고 어떤 개발행위에서 자연환경, 주변의 문화재 등이 손상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으면 역시 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렇게 크게 지금 얘기한 이 두 가지는 1회 안에 한 차례 3년 내에서만 제한할 수 있지 연장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1년, 1회 안에 2년 연장까지 해서 3+2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나머지 제한 사유는 기관직이라고 했잖아요. 기관직이, 기관을 지키는 기관직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 광역과 관련 없어요. 기관 두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곳이거나 기관직이 지구 단위 기로 지정된 곳과 기반설 부담으로 지정된 곳 이것이 3+2 최대 5년입니다. 나머지 사유는 없어요. 5가지 사유만 있잖아. 그거 중요한 얘기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지구 단위 기로 지정된 지역은 기관직의 지 아닙니까? 한 차례 3년 돼서 제한할 수
연장할 수 없다가 틀렸죠. 연장 가능해서 3+2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요. 4번의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서에 설치 등을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 필요하면 조건은 붙일 수 있어요. 그때는 조건 붙일 때는 그 신청한 자의 의견은 미리 들어보라는 겁니다. 구속되지는 않지만. 허가할 수 없다. 있다. 조건 붙일 수 있다. 5번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토속을 채취하는 경우는 토속 채취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원래 토속 채취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대상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의 채취이기 때문에 토속 채취가 자체가 목적이면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형질 변경이 목적이면은 목적인 형질 변경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토속 채취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따로 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형질 변경 허가로 충분하다나. 그래서 우리 개발행위 허가 대상도 잘 구별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52번의 국회법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아. 자,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기반시설을 이제 기반시설을 부족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자, 일정한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는 것만큼 인구가 직접 늘어난다 그랬죠. 인구 늘어나서 기반시설을 부족하게 됐으니까 그런 자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려고 지정하는 땅이라 이곳에서 설치 비용을 누가 내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설치 비용을 누가 언제 내는지 뭐 그런 얘기인데, 자, 우리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는 있지만 부과대상 토지로는 납부할 수 없다. 이게 틀린 거죠. 바로 물론 항상 어디서나 현금이 원칙이고 카드는 현금처럼 보시면 돼. 그런데 물납도 인정을 합니다. 부과대상 토지라는 물납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요. 현금 내기 위해서 기반시설 땅을 구입하고 사업하려고 하는 건데 직접 토지로는 왜 납부를 못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뒤가 틀렸어요. 이번에 구역지정권자는 납부 의무자, 아까 신축주 이런 사람이 건축허가를 받은 때로부터 2개월 내 부과를.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도 많이 내는 부분인데 거기서도 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나오는 숫자가 2자가 많거든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이 1년, 대표적인 1년이고 뭐 규모는 잘 내지 않지만 최소 10만 이상, 그게 일자 관련된 두 가지, 따져봐자 두 가지, 나머지 다 이자예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은 때로부터 2개월 내 부과하라. 부과 시기 2개월 맞습니다. 그리고 3번의 연면적 180제곱미터의 건축을 신축하는 자는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신축과 증축 행위를 하는 자가 부과를 돈을 내야 될 사람은 아주 제일 중요한 건데 다른 사람은 다 직접 인구 안 늘어나요. 신축과 증축만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제가 연면적 2자 200을 넘는 걸 전제로 하고, 아무리 신축 증축이라 하더라도 200이 안 된다라면은 이것은 자연스러운 인구 증가로 봐서 설치비용 낼 필요 없어요. 그래서 200을 넘는, 그래서 180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설치비용 안 낸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건축행위를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는 납부 의무자는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지금 납부 의무자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 행위를 한 자거든요. 다른 모습으로 바꿨다라고 해서 이건 못 찾으면 안 돼요. 자, 건축행위를 본인이 직접 하면 그 사람이 본인이 직접 내지만 남에게 맡겼어요. 위탁이나 도급을 했다면 실제 건축행위자는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죠. 위탁이나 도급을 받은 자, 수탁 수급인이 아니고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가 건축행위자잖아. 그러니까 이거 맞죠?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 납부 의무자는 건축행위를 한 자, 타인 소유의 토지, 남의 땅을 빌려서 거기다 신축행위를 했다? 그러면 납부 의무자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고 건축행위를 한 자가 납부 의무자잖아요. 그죠? 이렇게 따지는 거. 그 다음에 53번에 다음 중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구역 수립하신 지역이 아닌 거. 또 유명한 얘기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개발법이 이제 넘어와 있어요. 그럼 개발법이 나오면은 도시개발 사업에 진행되는 그 흐름을 먼저 잡은 상태, 머릿속에 떠오른 상태에서 보통 도시개발 계획이 먼저 나오고 나서 구역을 나중에 지정합니다만, 이게 원칙입니다만, 예외적으로 이 순서가 뒤바뀌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예외적으로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하지, 이런 경우가 주로 이제 투기랑 관련해서 녹지나 비도시 같은 변두를 대상으로 할 때는 투기 우려가 많기 때문에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해서 투기 통제 딱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천천히 수립해서 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1번의 생산 녹지 지역, 생산 녹지가 전체의 30% 이하, 2번 자연 녹지 다 들어갑니다. 녹지나 비도시 변두를 대상으로 할 때가 투기 우려 때문에, 그래서 녹지 지역 중에서 보전 녹지만큼은 유일하게 도시개발구역을 아예 지정할 수 없는 땅이라고 했어요.
보존 녹지만큼은 보존 녹지만큼은 뭐 끝까지 도시개발하지 마라. 도시민영. 그래서 아예 없으니까 빠진 거고 생산 녹지만 해도 전체 30% 이하할 때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들어가고 자연 녹지는 항상 그리고 녹지와 비도시 관농자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 3번 보시면은 공업지역 면적이 전체 면적의 40%. 요게 답이 되는 게 주상공 개발할 땅이 살짝 섞여 있어도 살짝 섞여 있으면 대부분이 녹지나 비도시라는 얘기가 되니까 그때는 구역부터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들어가요. 작다는 기준 중에 하나에 30%. 그래서 주상공이 전체의 30% 이하라는 얘기는 70% 이상이 녹지나 비도시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업지역이 전체의 40%만 30%를 넘어서죠. 넘었으니까 이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계획부터 수립하고 구역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4번의 계획관리 관농자 중에 하나. 그리고 이렇게 녹지와 비도시 이런 느낌으로 보시되 추가로 두 가지 더 있는 게 5번처럼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하는 좋은 목적으로 해서 중앙행정기가 직접 협의해서 지정하는 곳이면 혜택 주려고 인정하는 거 있잖아. 그죠? 옛날 그 혁신도시를 위해서 이거 많이 했던 거죠. 이때도 이 사유에서만큼은 국장이 따로 지정하는 사유에서만큼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제외한다는 거 맞고 그리고 여기 외에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 개발계획 공모할 때 때도 미리 구역을 지정해 줘야 일반인 국민들은 그 구역에 대해서 계획 올바른 훌륭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게 크게 그렇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해설에 그렇게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그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54번은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아닌 일정한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광생활자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허가 대상이 아닌 거. 우리 도시개발구역이든 정비구역도 마찬가지인데 이쪽에서는 개발사업, 정비사업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아닌 개발행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허가받아라 통제하는 겁니다. 국계법상 개발행위 허가보다는 좀 더 요건이 센 거. 그래서 허가 대상이 좀 더 늘어나죠. 여기는 사업에 지장을 주는 거 다 맞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 개발법, 정비법은 서로 비슷해요. 국계법과 다르죠. 국계법보다 좀 더 세게 범위가 더 넓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찾아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 대상이 아닌 거. 가설건축물 건축. 가설건축물을 건축해도 나중에 사업하려면 이거 다 보상을 해주고 철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에 지장을 주는 걸로 봅니다. 옮기기 쉬운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다. 이게 답이 되는 게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놔야 허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옮기기 쉽다라면 그냥 슬쩍 치워놓고 하면 되기 때문에 옮기는데 돈이 안 들어가. 사업시행에 지장을 안 주죠.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건축물의 대손. 국계법에서는 이런 거 대손하지만 우리 개발법, 정비선, 대수선도. 개발법에서는 대수선도. 하필 정비선이 대수선만 빠지거든요. 다른 거 다 개발법과 똑같아도. 자, 건축물을 대수선하게 되면은 역시 대손한 것만큼 새 거가 됐으니까 나중에 보상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4번에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속의 채취다. 자, 우리 토속의 채취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면 형질 변경 목적에서 받으니까 따로 받을 필요 없는데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속의 채취 자체가 목적이니까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작지에서 관상종목의 임시식재. 원래 중목의 벌채식재도 국계법상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난개발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 사람은 나무를 심고 베는 것도 허가 대상이 됩니다. 개발법, 정비법에서는. 나무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함부로 베버리면 사업하기 곤란하고 나무 없는 곳에 개발하려고 했지만 나무를 함부로 중목을 식재하게 되면 다 그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원칙적 허가 대상이지만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임시기 때문에 가벼운 거 허가받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다시 예로서 경작지에서 심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경작지라면은 아무리 원래 관상용 중목을 재배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임시로 식재해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경작지이기 때문에 이건 다시 허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경작지가 빠졌다라면 요거는 이제 허가받지 않는 경매사항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일단 우리 국계법에서 아까 그 계획 세우는 거 뭐 이런 부분 쓸 게 많아서 지금 일단 54번까지 이렇게 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나머지 1시간에 걸쳐서 이어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